정치권 뉴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앞서서 현장 연결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연설들 저희가 생생하게 전해드렸는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 고통, 여기에 대한 사과를 얘기한 게 눈길을 끌었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공급을 통해서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라는 다짐,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는 본인의 목, 청출어람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그야말로 매머드급 선대위의 출범 현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같은 발언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문제, 그것은 자기 자신도 현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깊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죠, 국민들에게요.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위협과 위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것이 현재 민심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과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대책과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이런 분노와 좌절을 치유하고 그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느냐. 예. 이것이 아마 이번에 대선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과 상당히 실적적으로 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구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연설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예. 이재명 정부론이라고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이제 기존의 정권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간이라든가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얘기하지만 이거 연합뉴스하고 아마 인터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재명 정부를 처음 얘기했는데 그것은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사람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부 교체론이라는 의미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아니라 그것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라고 얘기했듯이 이 정부 간의 차별들, 정부 교체론이라는 어떤 새로운 의미로 이재명 정부를 이제 차별성의 의미로서 꺼내든 거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기존의 야권이라든가 다른 데서 제기한 정권 교체 프레임하고 상당히 다른 프레임이죠, 이거는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실용 정치를 얘기했습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덩샤오핑의 실용주의도 우리가 가깝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마오쩌둥의 이념 중심 정치에서 오늘 이제 이재명 후보는 실용 정치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영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념, 세대 간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 삶의 개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국민 삶을 보듬어 준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했던 국민 삶의 정치에 대한 문제거든요.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국민 삶을 개선시켜주고 국민 삶과 생활과 생명 문제를 더 진전시켜주느냐 이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책, CCTV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제가 봤을 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그것을 홍보하고 국민들의 공감과 동의를 받아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큰 줄기는 잡힌 것 같은데요. 예. 향후에 이제 대선 레이스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사실이라고 봅니다. 네,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지지 연설을 할 것이냐도 관심이었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어느 정도로 지지 발언을 할 것이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였는데 일단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동지와 함께 민주당답게 승리하자라고 했는데 이 지지 연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13명의 공동선대위원장, 169명의 의원 전원, 어느 당을 막론하고 이제 선거가 그 경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뭉치는 게 당연하고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유심히 본 게 이재명 후보의 그 출범식 발언이었는데 제 눈에 띈 것은 첫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강조였어요. 그러니까 성장 회복에 대해 경제 성장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전환적인 공정 성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만 모든 문제가 풀 수 있다는 상황 인식은 저는 이재명 후보에 기대 안 했는데 상당히 더 앞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방금 유 교수 말씀하신 정치 혐오의 위기를 실용 정치의 기회로 삼겠다는 부분에 특히나 무엇보다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하겠다는 이 부분은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민주당이 역대적으로 보면 이념 편향이랄까 진영에 치우친 게 많았는데 적어도 오늘 말한 이재명 후보의 인식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실용 정치 부분은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놓치기 쉬운 게 실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실질을 강조해요. 실질. 실질하면 허장성세나 주장보다는 실질 내용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실력이나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구호보다는 실력. 이게 저는 삼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용, 실질, 실력 또는 실적 이 부분이 강조되는 사회 풍토가 앞으로는 필요한데 다행히 이재명 후보가 잘 짚은 거다. 다만 대한민국 대전환이라는 큰 문제는 던졌는데 앞으로 대전환이 어떻게 돼야 되는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가슴에 다 와닿는 부분은 별로 없었다는 게 정치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점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저 행사장에 오늘 올 때는 노타이 차림으로 왔는데 연단에 오를 때는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원단에 오른 때 나타났던 그 넥타이는 지난달 그 차담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넥타이를 그대로 메고 오늘 뭐 청출 어람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도 다 맞네. 어떤 이미지 그 상으로도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얘기를 며칠 전부터 이제 꺼내 들었습니다. 추가 지급 꺼내 들었는데 국회는 그야말로 예산 전국에 돌입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여당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는 것이 역력해 보입니다. 박완주 정책위증도 고차원적인 방식이다라고 지금 약간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 송영길 대표는 즉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연말 전국 특히 대선 레이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 또 음식점 총량제 문제, 또 주 4일 근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중들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좀 다른 행보죠, 실제로. 보면은 일단 재난지원금 문제 논제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여권 대통령 후보가 재난지원금 문제를 또 꺼냈느냐라는 거. 그것은 결국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문제. 이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물론 소상공인이나 직접적 피해 계층들이 가장 고생을 했지만 국민들이 2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억제, 제한 이런 부분들 국가에 의해서 통제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 슬기롭고 지혜로우니까 협력을 했지. 실제로 그 부분들 속에서 지금의 우리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고생하고 힘들었던 우리 국민 전체에게 위무하는 차원으로 그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실험 위드 코로나 시대도 한번 같이 가자라는 문제. 이 문제에서의 저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슨 그 국가 부채라든가 또 채무 문제라든가 무슨 포퓰리즘이라든가 이러한 그 도식적이고 총량적인 문제로서 규정할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어떻게 태도를 나올지 봐야겠습니다만은 이 국가 부채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 국가 부채 채무 비율이 이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없고요.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예산이 가용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초과 세수가 10조 원, 15조 원이 이번 올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삶에 있어서 힘들었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국가 부채가 가계 부채는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지 않습니까? 지표가 106.5로 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제로 전체 GDP의 우리나라 1.3%라고 그러는데 19.1%인 4조 달러를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다 현금 재정 지원이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그보다 큰 6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비교한다는 것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 국민의 힘들고 고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인해서 재정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더 높은 효과와 그것이 이제 내수와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선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거시 경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는. 그러나 실제로 내수 문제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양극화는 더 힘들어지는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사통해서 그걸 지역회표로 이 지사의 주장대로 지역회표를 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든가 뭐 선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치 공세할 게 아니라 이것을 국민들이 원한다 그러면은 진짜 국회라든가 정부에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서 지원을 활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확실히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퓰리즘이다 아니면 매표행위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교수님 말씀도 일면에 뭐 타당성을 갖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정부가 출범할 2017년도에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에 쓴 것 같아요? 400조 원대요. 400조 원. 내년에는 올해 558조, 내년에는 604조가 넘어요. 정부가 제출한 게. 그러니까 5년 만에 400조에서 600조로 200조가 정부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다음 부채가 얼마였느냐? 이 정부 출범 때 600조였어요. 국가 부채가. 내년에 1060조 돼요. 그러면 400조가 늘어난 거예요. 부채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부가 적어도 굉장히 돈은 뭐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을 그럴지 몰라도 아쉬움 없이 썼던 거예요. 쓸만한 이유는 있었죠. 코로나19라는 미정부의 사태가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돈을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지시 주장대로 하면 100만 원 하면 5,200만이면 52조, 50만 원씩만 줘도 26조예요. 30만 원 주면 얼마겠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음식점 뭐 허가 총량제라든지 주 4일제 다 워라벨 누가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회의 총적인 생산성이라는 게 높아져야 가능한 부분인데 업종마다 다르고 주 52시간 노동제도 아직 정착 안 된 데도 많은데 주 4일제를 들고 나온다. 비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마구 던지듯이 이야기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심지어는 지금 고가를 열쇠를 쥐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를 얼마나 압박을 합니까? 아니 경기지사 때도 그렇게 압박해가지고 왜 돈 안 푸냐고 그렇게 나무라더니만 지금 드디어는 잘못하면 일부 그 주변 사람들은 국무총리한테 가져가야 된다. 오히려 예산권을 경제부총리한테 뺏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나라를 어떻게 될 거냐. 미래의 세대는. 적어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5월 10일 신정부가 출범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돈을 써야 될 텐데 이런 점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지금은 당장 달콤한 공약을 저는 내놓고 있다. 그 근거는 그 이유는 바로 그만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조급하다. 다시 말하면은 온 국민들을 향해서 대장동만 보지 마시고 제가 제시하는 이 정책도 봐주세요라고 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부터 당원 투표 모바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너무 많이 참여를 해갖고 서버가 다운됐다 뭐 이런 소식도 접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약 1시간 전쯤에 이미 53%를 넘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투표율을 두고 서로 후보들이 내가 더 유리해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당원이 증가해서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본인들이 유리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현역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조직력을 앞세워서 이 당심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60% 이상 나오면 본인이 압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그 현재 투표율이 53.33이니까 57만 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운데 한 30만이 한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그러면은 모바일 투표를 마치고 내일하고 모레는 AR에서 전화가 오는데 대응하는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60%에서 65%는 안 갈 것 같고 60%가 넘는 건데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한 걸 따지기 전에 저는
지금 그 당원 구조를 한번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게 6월 11일 날 이준석 대표가 될 당시에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이 28만 명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 때 그때가 38만 명이었어요. 10만 명이 늘어난 거죠. 그다음에 10월 8일부터 지금까 얼마 늘어났느냐? 57만 명이니까 19만 명이 늘어났어요. 물론 그 사이에 2030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특히나 6월 11일에서 10월 8일 사이에 그때 반짝 어떻게 보면 이준석 효과랄까 많았는데 10월 8일 이후에는 비슷한 수치로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입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57만 명 가운데 2030, 40이 약 30한 5% 돼요. 그다음에 50, 60, 70이 65%예요. 이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하지만 역시 노령 비율이 많고 대구, 경북, 부울경 이렇게 많은 거예요. 수도권은 늘어났지만 아직 총량으로 봐서는 아주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고 그래서 누구에게 유불리하다는 건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어도 조직력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라는 점은 또 분명해요. 예.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을 묻는 질문이었는데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MBS 4개 기관 중 하나죠. 일단 지금 결과를 보면 일반 전체 대상으로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 모습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로 한정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것도 역시도 뭐 당신과 민심이 엇갈렸다 이렇게 해석이 나올 텐데 그렇죠. 저 대목인데 바로 보십시오. 저 표를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일반적인 흐름이 예. 홍준표 후보 일반 민심에서는 약 9%에서 많게는 10%, 짧게는 5% 정도 윤석열 후보보다 앞선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 당원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사람 가운데는 저것만 보더라도 약 15에서 20% 정도 앞서 있다. 저게 표가 조금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적어도 10% 이상은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 최소한. 그다음에 민심에서는 적어도 홍준표 후보가 5에서 10 정도 앞서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투표율도 예를 들어서 2030, 40이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음악 잘하니까 투표율이 아주 이게 연령대별로 투표율이 안 나왔으니까 아주 높을 거라고 보고 예. 그러면 60, 70은 그나마 내일이나 모레 ARS라고 응답한다고 본다면 좀 낮다고 평가한다면 거기서 보전되면 그나마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추격할 거다. 그러나 이것도 연령대별 투표율까지 봐야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인데 이번에도 역시나 단일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떨까요? 그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할까요? 아니면 단일화에 응할까요? 네, 안철수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예. 그 얘기 제가 더 하고 싶어갖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은 민심의 흐름과 당심의 흐름의 이제 각축인데요. 이게 민심의 흐름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느냐 아니면은 그것이 이제 기존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이기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흐름상 홍준표 후보가 좀 더 어떤 신승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민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것이 이제 엇갈려진다라는 봤을 때 과연 본선 경쟁력으로 봤을 때 누가 더 앞서냐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고 봐야겠지만 그 각축에 있어서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민심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기존의 이제 윤석열 후보처럼 이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아주 강력한 반대의 그 열망에 대한 투영으로서 결국은 당심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의 각축이 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우리 한국 정치 과정에서 야당의 성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이제 며칠 뒤에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면 저는 안철수 후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뭐 출마 선언도 거창하게 하고요 했는데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2번의 서울시장 출마 그리고 이번 3번째 아닙니까?
너무 자주 나와요, 솔직히. 예. 그리고 왜 나오느냐, 이번에 지지율도 많지가 않은데. 그러면 나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이미 국민들에게 이제 식상과 염증을 느낀 것이죠.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안철수의 새정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개인을 위한 정치다,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 정치다, 이렇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나오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공학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안철수라는 인물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후보 단일화 문제죠. 후보 단일화, 자기도 뭐 이번에 공동정부 같은 얘기를 했어요.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자하고 경선을 통해서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분을 통해 갖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정치 인생을 개척해 나가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과연 둘이서 예를 들면 국민의 후보는 세우든가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그 안철수 지지층이 그대로 옮겨갈 것이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죠. 왜냐하면 안철수 지지층이 한 자리 숫자입니다만 그거 분석해 보면은 민주당에도 싫고 국민의힘도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과연 옮겨갈 것이냐. 안철수라는 인물이 갔다 그래서 후보 단일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저 후보 단일화 문제가 상당히 소탐대실할 수 있는, 그리고 공학적으로만 쳐다볼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